네, 오늘 법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공판 낮 12시 반쯤 오전 공판은 종료됐고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오후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공판이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보통 보면 오전 10시에 보통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안이 국민적인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구형을 거쳐서 선고가 과연 언제 내려질 것인가조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위원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라든지 이 속도를 조금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8명의 피고인이 함께 병합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늘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이 기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10시보다는 이른 시각인 이 9시 20분으로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이제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 시간을 조정해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거나 결심 공판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이 물리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만큼 이 직위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안으로 최대한 절차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지나서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는 건데 늑장 재판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 같은 경우에 재판 초에는 월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이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주 3회 정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너무 좀 재판이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고, 특히나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번 구속 취소가 됐었다 보니까 이후에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이게 1심에서 구속기간 만기가 도래를 해서 또 석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또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뭐 친대 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없애기 위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또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는 조금 재판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직위원 재판부에서 어쨌든 이거를 본인이 지금 전담 재판부로 있는 동안 계속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이어갔고, 그래서 오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를 입은 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표정으로 계속 재판에 좀 응하다가 중간중간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초반부터 좀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해요. 서중조사 전에 특검과 변호인 사이 말다툼이 벌어지고 직위원 재판장이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증조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서증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하드카피 인쇄물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인쇄를 하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아니 그럼 시간이 소요되니까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목소리가 좀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직위원 재판장이 개입을 해서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가 반발을 해서 또 저희가 징징댄다는 거냐라고 되묻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 부장판사가 지지 않고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방이 오가는 사이에 이 논란이 됐던 그 인쇄물, 출력 중이었던 인쇄물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순서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 공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후 재판이 재개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재판 초반에 있었던 신경전에 대한 얘기 앞서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를 또 이번에도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재판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병합을 하고 나서
이 결심 공판 전에 사실 이제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공소장을 변경을 하면 검사 측에서 이제 특검 측에서 이제 공소장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공모를 했다라고 했을 때 뭐 윤석열과 김용현 이런 식으로 이제 직함 없이 사실 이제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예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재판을 지금 어쨌든 종결을 하는 마당에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뭔가 쟁점이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전직 뭐 이런 부분들 다 제외를 하고 직함을 제외를 하고 피고인 누구누구 이렇게 칭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도 똑같이 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좀 소송을 지연을 시키려고 하고 뭔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재판에 있어가지고 좀 이런 태도를 좀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조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주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요, 30년 만입니다.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려졌던 구형 상황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1996년 8월에 검찰은 12.12 구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 안에 나란히 서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손을 맞잡은 채 어긋난 브로맨스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최고 선고 형량은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었습니다. 자, 이후 다스는 누구 겁니까로 들썩였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구형한 데에 법원은 17년을 선고했고요. 또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검찰이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최종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직 대통령 가운데 5년 이상 복역한 사례는 없습니다. 모두 예외 없이 특별 사면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사례들을 쭉 봤는데 그 전두환 씨와 많이 닮은 꼴이다 이렇게 좀 비유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결심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이 전두환, 노태우, 또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재판받았던 그곳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서 어쨌든 검찰과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때 다 이렇게 섰던 법정이고, 그리고 이건 좀 물리적인 그러한 요소도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법정 자체가 다른 일반 법정들의 경우에는 비좁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417호 대법정의 경우에는 뭐 취재진이라든지 아니면 방청,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사실 피고인이 8명이고 관련된 변호인만 하더라도 그 수가 많기 때문에 대법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짚어주신 것처럼 전두환 씨의 경우에 과거에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1심에서 사형이 이제 구형이 됐던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제 비슷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또 구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두환 씨의 사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특검 입장에서도 뭐 죄명이 닮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뭐 공통점도 있어서 과거에 이 전두환 씨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비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오늘 결심 공판에서 좀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는지 이 부분하고, 아무래도 피고인이 8명이다 보니까 뭐 각자 글쎄요, 최후 변론이라든지 이런 걸 길게 했을 때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절차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서증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이런 메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특검 측에서 최종적으로 구형을 하기 전에 왜 이런 구형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먼저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따로따로 아마 이제 의견을 좀 밝히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형을 이제 아마 하게 될 것이고, 그 구형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별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사실 장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그때 58분 정도 소요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본류 재판이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했을 때는 오늘 재판부 입장에서 사실 이례적으로 40분을 앞당겨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예.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속도로 봤을 때는 밤 늦게까지 지금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정말 예외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기일을 추가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늘 끝내려고 하는 의지를 비춰왔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오늘 종결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고 기일만 지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앞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결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꽤 많은 인원들이 이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법원 종합청사 북문 차량과 보행로가 자정까지 폐쇄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법원청사 정문과 동문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 차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수차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네, 시종일관 당당했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보셨습니다. 내란, 그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고요. 또 거듭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태도가 구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비상계엄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과거에서부터 쭉 지켜봐와 보면 이 탄핵 심판에서도 그렇고 탄핵 심판이 열리기 그 전, 그러니까 체포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도 그렇고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그리고 일종의 계몽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본인 행위에 대한 그러한 위법성의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정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태도가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혹시나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본인의 형량 선고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혹시나 이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는데요. 네. 전직 대통령이라는 좀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본인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추후를 생각했을 때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호인들의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양형이 있어서 불리합니다. 아니면 구형량도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하지만 본인 당사자가 고집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 전 대통령의 그런 확고한 뭔가 의지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나는 떳떳하다 내진 정당했다. 그리고 그러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든지 그런 내란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면한 어떤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는 불리할지라도 더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의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 이렇게 세 가지뿐인데요. 무엇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좀 크다고 보세요?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무기금고는 사실 이제 노역 유치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할 것 같고요.
사형하고 무기징역 이 두 가지만 남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지만 이 지속된 게 이제 단시간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 뭐 사상자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쌓아왔던 그런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었고 특히나 이제 비상계엄에 있어가지고 뭐 전시사변 이런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태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권력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상징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걸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받았을 그런 고통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나도 컸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나중에 뭐 이제 감형의 여지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의 검찰의 구형 입장에서는 뭐 조심스럽지만 아마 사형을 구형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고 양 변호사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앞서 그 비교됐던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됐고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도 특검의 입장에서는 물론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 고려하는 요소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우리가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낫다라는 시각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반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구형해도 사형 선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우리는 실리를 좀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으로 나뉘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란 특검의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사형이 선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특검 측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그러한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도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그것보다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 그 아래 또 사람 이렇게 줄줄이 사실은 이제 권력관계 구도로 이렇게 짜여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물론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낮은 자에게는 굉장히 적은 형의 구형만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피고인들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징성 있게 가장 센 구형량을 구형을 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 갈수록 가담 정도에 대해서 좀 차등을 두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모여서 긴 시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로 각자 의견을 늘어놓고 그냥 이렇게 뭐 해산하게 됩니까? 아니면 약간 표처럼 뭐 몇 명이 어떤 뭐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누게 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의견이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수 의견으로 가는 쪽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뭐 표결을 하는 이런 절차는 전혀 거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장시간 회의를 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거를 어떤 구형을 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조금 쉽게 이제 사그라들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6시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키가 결국은 이제 조은석 특검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아마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마 조은석 특검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좀 추정이 되는 대목이고 그래서 구형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피고인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다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어느 정도 가담을 했다라고 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됐을 때 시간적으로 한 6시간 정도 아마 걸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고 형량이 좀 구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특검의 구형량을 예상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시 피고인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빨리 국회 문을
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직원들은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서로 막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뭐 누가 그렇게 받아 적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신지도 자기는 몰랐다 그러고 뭐 명단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명단도 사실은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들으신 대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은 뭐 명단이라고 할 것 없이 굉장히 엉성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런 진술들이 이런 구형에 앞으로의 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의 경우에는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왜냐하면 실행에 착수가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라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 입장에서 피고인들을 어쨌든 이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검 입장에서 중요한 진술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 역시도 물론 본인이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내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행동을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어쨌든 실행에 착수가 있었느냐, 실제 이 실행에 옮겨졌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두 진술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굉장히 엉성했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실행에 착수에 들어간 군 입장에서도 이 명단조차 누군지도 잘 특정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추후에 양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반영될 여지는 있겠지만 실제 이것이 실행으로 옮겨졌느냐라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에 따라서 명단이 허술했든 아니든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만큼 이 윤 전 대통령의 진술과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이 어느 정도 맞닿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뭐 체포조 가동이라든지 선관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발표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이고 여인영 전 사령관도 일단은 우리가 움직이긴 했지만 그 내부가 바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막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어쨌든 좀 경감하고자 하는 진술로 읽히기는 하지만 실제 법의 구성 요건 판단에 있어서의 그런 이 항목들을 따져볼 때에는 큰 차이가 없는 진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들은 녹취에서 진술의 신빙성 얘기를 조금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잘못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뭐 가수 뭐 어떤 누군가로 이름을 잘못 들었다면 거기서 보통 이렇게 되묻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술을? 그렇죠.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 이름을 잘못 받아 적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아니면 뭔가 체포를 하라는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줬다라는 게 그게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국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정말로 이제 뭔가 이게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름을 잘못 말했을 때 그 부분은 뭐 대물어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꼭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나서 그때의 지시가 내려왔던 부분들이 누구를 체포하라는 그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그 주장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경고성 계엄이다. 요거에 대해 어떤 불리한 진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란 우두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모두 8명이 재판을 받고 있죠.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이 지금 법정에 함께 있는데 오늘 오전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은 뭐 턱을 개고 책상에 서류를 뒤적거렸다. 그리고 마스크를 낀 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양손을 깍지 낀 채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고 종이에 펜으로 무언가를 썼다. 뭐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구형이 자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나온 뒤에 이제 이어서 또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앞선 사례에서 그 1996년 노태우 씨에 대한 구형도 좀 사례를 좀 참고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이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량과 선고량을 비교를 해보면 가담의 정도로 따졌을 때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구형량 내지는 선고량이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노태우 씨에 대해서도 물론 중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17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무기징역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이제 낮은 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량이 확정이 되면 그 선고량에 따라서 나머지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선고 형량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공동 정범이 있으면 주범의 형량이 결정이 되면 그 나머지 다른 가담 정도에 대해서 형량이 차등화되는 것이 또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내란이라든지 뭐 어떤 중요 임무 종사 아니면 우두머리 이런 굉장히 형량이 높은 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마찬가지로 작은 범죄나 아니면 법정형이 낮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그런 가담 정도에 따라서 물론 양형의 요소가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겠지만 이 구형량이나 선고량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구형량이 나올지 이걸 저희가 또 얘기 나눠봤는데, 그러면 오늘 오후에 몇 시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십니까? 너무 어렵죠.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녁까지 가고 밤 시간까지도 갈 가능성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도 이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어가지고 네. 오늘 만약에 정말로 물리적으로 이게 자정을 넘어갈 정도가 되면은 사실 진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어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사실 본 적은 없긴 한데 예, 아마 그렇게까지 재판부에서도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재판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 현장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은 저희가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